안녕하세요. 이주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장입니다. 화려한 파티와 끝없는 욕망, 사랑을 향한 집착 끝에서 개츠비는 너무도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소설은 개츠비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 닉은 처음으로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고 우리가 왜 끝없이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지도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게 될 마지막 부분은 단순한 결말이라기보다 한 시대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에 가까운 장면입니다. 잔잔하지만 오래 남는 문장들 속에서 개츠비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초록 불빛의 의미를 함께 느껴보세요. 그럼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 이후 2년이 지났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과 그 이튿날을 떠올리면 경찰과 사진사의 신문 기자들이 저택 정문을 주구장창 드나들었던 기억밖에 없다. 형사 하나가 머틀의 시체를 보고 미치광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말에 권위가 실리면서 다음날 신문 기사에 그대로 보도되었다. 대부분의 신문 기사는 악몽이었다. 상황을 추측해서 써내려간 기사는 괴상망측했고 진실과도 거리가 멀었다. 미카엘리스가 윌슨이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사건은 묘하게 싸구려 스캔들로 변질될 가능성이 보였다. 그러나 정작 캐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의외로 조용했다. 이 사건에서 캐서린은 놀라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눈썹을 뚜렷하게 세로 그려 단호한 눈초리로 검시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언니는 개츠비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남편과도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증언했다. 캐서린은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설득당해서 한간에 나도는 추잡한 소문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울부짖었다. 아내를 잃은 윌슨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돌아버린 사람으로 평가된 채 사건은 가장 단순한 사고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모두 진실과는 거리가 멀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벗어나는 것이었다. 나는 개츠비를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인간이라도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기 마련인데 불쌍하게도 개츠비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개츠비의 죽음을 발견한 뒤 30분 후에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에 톰과 데이지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다고 했다. 나는 개츠비를 위로하기 위해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었다. 개츠비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개츠비, 당신을 위해 누구라도 데려오겠어. 걱정 마요. 날 믿어요. 반드시 데려올 테니. 전화번호부에 울프심의 이름이 없었다. 집사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었고 나는 전화 안내원에게 전화번호를 물었다. 그러나 번호를 알았을 때는 벌써 5시가 훨씬 지난 시각이라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응접실에는 업무상 방문한 조문객이라 짐작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시트를 걷고 충격에 휩싸인 눈빛으로 개츠비를 들여다보는 동안에도 개츠비는 여전히 나에게 호소를 하는 것 같았다. 어이 닉, 누군가를 데려와야지. 도와줘.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무시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책상 서랍들 중 잠겨있지 않은 서랍을 뒤졌다. 그는 나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서랍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댄코디의 낡은 사진만이 벽에 걸린 채 아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울프심에게 편지를 전하려고 집사를 뉴욕으로 보냈다. 개츠비에 대한 신상 정보를 요청하면서 개츠비의 집에 와달라는 부탁이었다. 편지를 쓰고 보니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았다.
정오가 되기 전에 데이지에게 전보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처럼 울프심도 신문을 보자마자 곧장 달려올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데이지의 전화는 물론 울프심도 찾아오지 않았다. 오직 경찰과 사진사, 신문 기자들만 점점 더 몰려들었을 뿐이다. 집사가 울프심의 답장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는 좀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 모두에 대항하는 적개심, 그러니까 개츠비와 나만이 한편이라는 서글픈 유대감을 느꼈다. 친애하는 캐로웨이 씨, 이번 일은 내 생애 가장 끔찍한 충격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소. 우리 다 같이 개츠비의 만행을 깊이 반성해야 하오. 나는 지금 사업상 몹시 중요한 일이 있어 당장은 갈 수 없고 그 사건에 관계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에드가를 통해 편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지금 내 자신도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마이어 울프심 드림. 그리고 바로 아래에 서둘러 쓴 추신이 남아있었다. 장례식 등에 대해 알려주시오. 그리고 개츠비의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미네소타 주의 헨리 게츠라고 서명된 전보 하나가 날아들었다. 발신인이 곧 출발할 테니 장례를 조금만 늦춰달라는 내용이었다. 바로 게츠비의 아버지였다. 게츠비의 아버지는 근엄한 인상에 무기력해 보였고 9월의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싸구려 긴 외투를 입고 있었다. 감정이 격해진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가방과 우산을 받아주었지만 턱수염을 연신 쓰다듬는 바람에 외투를 벗기는데 애를 먹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기 때문에 음악실로 안내한 후에 사람을 시켜 먹을 것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고 우유 한 잔도 손이 떨려 엎지르고 말았다. 미친놈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진짜 미쳤던 거지. 커피 좀 드시겠어요? 내가 권했다. 아무 생각도 없소. 근데 성함이 닉 캐러웨이라고 합니다. 난 괜찮아요. 우리 지미는 어디 있어요? 나는 개츠비가 누워있는 거실로 아버지를 안내하고 혼자 두고 나왔다. 몇몇 아이들이 계단을 올라와서 거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방금 도착한 손님이 누구인지 말하자 아이들은 마지못해 자리를 떴다. 잠시 후 개츠비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입은 벌어지고 얼굴은 불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지 않을 나이였다. 그제야 제대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실 천장이 훤하게 높고 화려한 것을 보았고 다른 방과 연결되어 있는 커다란 방들이 눈에 들어오자 슬픈 와중에도 아들에 대한 뿌듯함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부축해서 위층 침실로 모셨다. 아버지가 외투와 조끼를 벗는 동안 모든 장례 절차를 미루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요, 게츠비 씨. 내 성은 게츠요. 아, 게츠 씨, 아버님이 시신을 서부로 옮겨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지미는 동부를 좋아했어요. 동부에서 성공하기도 했고요. 댁은 우리 지미의 친구요? 네, 우리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뭐 잘 알겠지만 우리 지미는 앞날이 창창한 아이였소. 나이는 어리지만 머리가 상당히 좋았지. 아버지는 인상적인 몸짓으로 자신의 머리를 만졌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죽지 않았다면 큰 인물이 됐을 아이요. 제임스 제이, 힐 같은 인물 말이요. 나라 발전에도 일조했을 거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아 거북하게 대답했다. 그는 수놓은 침대볼을 벗기려고 더듬거리다가 뻣뻣하게 드러누워 그대로 골아 떨어졌다.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분명히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자기 이름을 밝히기도 전에 대뜸 나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캐러웨이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아, 네. 나는 클립 스프링거입니다. 나도 마음이 놓였다. 게츠비의 장례식에 문상객이 하나 늘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신문에 부고를 내서 괜한 구경꾼들이 모여드는 게 싫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에게만 전화로 연락을 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올만한 사람들을 찾기는 아주 힘들었다.
장례는 내일입니다. 내가 말했다. 오후 3시에 집에서 시작합니다. 혹시 오실 만한 분이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죠. 그는 성급하게 대답했다. 누구를 만날 것 같진 않지만 만나게 되면 전하죠. 말투가 좀 수상쩍었다. 물론 오실 거죠? 글쎄요, 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 전화한 용건은... 잠깐만요. 나는 말을 막았다. 그래서 확실히 온다는 겁니까? 그게 사실 난 지금 그리니치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 일행이 내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야유회 같은 게 있어요. 물론 빠져나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는 비웃는 소리를 내뱉고 말았다. 그도 들었는지 신경질적인 말투로 변했다. 그 집에 신발 한 켤레를 두고 왔어요. 수고스럽겠지만 집사를 시켜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테니스 신발인데 그게 없으면 플레이를 못하거든요. 제 주소는 BF. 나는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 나는 개츠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문상객을 찾느라 전화를 걸었던 사람 중에 개츠비의 죽음이 자업자득이라는 식으로 말했던 남자가 있었다. 순전히 내 잘못이었다. 그 전에도 그는 개츠비의 술을 마시고 술김에 개츠비에게 신랄하게 욕하던 위인이었으니 말이다. 장례식 날 아침에 나는 뉴욕에 가서 울프심을 만났다. 개츠비를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울프심이 말했다. 막 군대를 제대한 소령이었소. 전쟁 때 수여받은 훈장을 잔뜩 달고 있더군요. 너무나 궁해서 군복을 입고 있었죠. 사복을 살 돈도 없었으니까요. 개츠비를 처음 본 건 43번가 당구장에 들어와서 일자리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죠. 그는 꼬박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점심이나 하죠 하고 말했죠. 그는 30분 만에 4달러치도 더 먹어치웠어요. 당신이 사업 시작하는 걸 도와줬나요? 내가 물었다. 그럼요. 내가 키웠죠. 아, 네. 아무것도 없는 시궁창에서 그를 끌어올려 성공하게 만들었소. 나는 그가 신사의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봤고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했을 때는 더 쓸모가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향군인회에 가입을 시켰더니 거기서 줄곧 간부 노릇을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올버니에 있는 내 의뢰인의 일을 하나 성사시켰어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 밀접한 관계였소. 울프심은 통통한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렸다. 언제나 함께였죠. 헌데 개츠비는 이제 죽었습니다. 잠시 뒤에 내가 말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절친한 친구였으니까 오늘 오후의 장례식에 꼭 참석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람이 피살된 일에는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한 발 물러서 있는 거죠. 물론 젊었을 적엔 이렇지 않았죠. 친구가 죽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했죠. 감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후까지 함께했소. 결국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울프심이 말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것이 내 신조입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하늘은 어두워져 거뭇한 구름이 깔려 있었다. 나는 가랑비를 맞으며 웨스트에그로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고 개츠비의 저택에 갔더니 개츠씨가 흥분해서 배회하고 있었다. 그는 개츠비의 재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고 마침내 나에게 보여줄 만한 것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지미가 보내준 거라오. 개츠비의 저택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손때가 많이 타서 모서리는 갈라지고 지저분했다. 그는 사진 구석구석을 열심히 가리키면서 설명했다. 여길 좀 보게나. 이렇게 말하고는 나도 감탄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그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 자랑을 했던 탓에 그에게는 실제 집보다 사진 속의 집이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았다. 지미가 이걸 보냈어요. 근사한 사진이지. 참 잘 나왔어요.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최근에 아드님을 만나셨어요? 2년 전에 와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줬어요. 물론 지미가 가출했을 때에는 우리 집 꼴이 말이 아니었지.
생각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애는 자기가 앞으로 크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성공한 다음에 나한테 아주 잘했죠. 아버지는 사진을 넣기가 아쉬운 듯이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내 앞에 그대로 들고 있었다. 겨우 사진을 넣은 다음에는 호주머니에서 겉장에 호팔롱 캐시디라고 쓰여있는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건 지미가 어릴 때 갖고 있던 책입니다. 이걸 보면 지미를 알 수 있어요. 그는 뒷표지를 내가 볼 수 있도록 책을 돌렸다.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는 마지막 페이지에는 계획표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리고 1906년 9월 12일이라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기상 오전 6시 아령 들기와 암벽 오르기 오전 6시 15분부터 6시 30분 전기학 등 공부 오전 7시 15분부터 8시 15분 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야구와 운동, 웅변 연습, 자세와 성취 방법, 발명에 필요한 공부 등등. 결심,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지 않기, 이틀에 한 번씩 목욕하기, 매주 독서하기, 매주 3달러씩 저축하기, 부모에게 더 잘해드리기.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소. 그가 말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지미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네, 그렇군요. 지미는 정말 성공할 아이였어요. 이렇게 결단하고 열심히 사니 말이요. 마음도 몸도 늘 갈고 닦으려고 노력했죠. 정말 애썼어요. 언젠가 같이 밥을 먹는데 나보고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핀잔을 주지 않겠소? 그때는 그만 화가 나서 한 대 치고 말았죠. 그는 책을 그냥 덮기 싫었는지 각 항목을 소리 높여 읽고는 진지한 눈길로 날 쳐다보았다. 마치 나도 그 계획을 옮겨 적기라도 했으면 하고 기대한 것은 아닌가 싶다. 3시가 다 되어서 플러싱에서 루터교 목사가 도착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차들이 올까 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개츠비의 아버지도 그랬다. 시간이 흘러 고용인들이 들어와 장례식 진행을 기다리자 노인의 눈은 불안하게 껌뻑거리기 시작했고 걱정스럽게 자신 없는 목소리로 비탓을 했다. 목사가 계속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를 옆으로 데리고 가 30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사실은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결국은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 말이다. 오후 5시쯤 3대의 장의차가 가랑비를 맞으며 묘지에 도착해 입구에 멈췄다. 맨 앞에 비에 젖은 검은 연구차를 선두로 개치씨와 목사 그리고 내가 탄 리무진이 그리고 그 뒤에는 너댓 명의 하인들과 웨스트에그에서 온 우편 배달부 1명이 개츠비의 스테이션 외건을 타고 비에 젖은 채 도착했다. 우리가 정문을 통과해 묘지 안으로 들어갈 때 차 한 대가 멈추더니 축축한 땅에 고여있는 물을 튀기면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3개월 전 어느 날 밤에 개츠비의 서재에서 만났던 올빼미 눈 안경을 낀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나는 그의 이름도 몰랐고 어떻게 알고 장례식에 왔는지는 더 알 수 없었다. 그 남자의 두꺼운 안경 위로 굵은 빗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는 개츠비의 묘를 가린 장막이 벗겨지는 것을 보기 위해 안경을 벗어 물기를 닦았다. 그때 나는 개츠비를 떠올리려고 애써 보았지만 이제 그는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내 데이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났지만 화도 나지 않았다. 누군가 죽은 자에게 비가 내리는 복이 있도다 라고 나직이 중얼거리자 올빼미 눈이 힘찬 목소리로 아멘 하고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비를 맞으며 서둘러 내려갔다. 입구에 이르렀을 때 올빼미 눈 안경의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개츠비의 집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가 말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런. 그는 놀라며 말했다. 오, 맙소사. 수백 명이나 그 집에 몰려가고는 했었는데. 그 남자는 다시 안경을 벗어서 깨끗이 닦았다. 가엾은 사람. 그가 말했다.
내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추억들 중 하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서부로 돌아가던 일이다. 대학 예비 학교 시절에도 그랬고 대학에 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12월의 저녁이면 집이 시카고이거나 또는 그보다 더 먼 친구들은 허름한 기차역에 모여 휴가 계획을 세우느라 제잘거리며 즐거워하곤 했다. 기차가 겨울밤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창밖으로 하얗게 흩뿌려지는 눈은 반짝이기 시작했고 조그만 위스콘신 역의 흐린 불빛들이 멀어지면서 공기 중에는 예리하고 야생적인 힘이 느껴졌다. 우리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싸늘한 통로를 지나 걸어오면서 그런 분위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그러고 나면 형언할 수 없는 지역과의 일체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나의 고향 중서부의 모습이었다. 밀밭이나 대평원 또는 스웨덴의 잃어버린 마을이 아니라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곳이었다. 눈이 내리면 하얀 밤거리의 가로등이 창문을 환히 비추고 썰매는 방울 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달리고 불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잠옷 진중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는 곳 말이다. 그 중서부의 일부인 나는 지금도 겨울이 오면 조금 엄숙한 기분이 든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우리 가문의 이름이 마을 주소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우쭐함과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이제 생각해보면 이것은 결국 서부의 이야기였다. 톰과 개츠비, 데이지와 조던과 나는 모두 서부 사람이었고 아마도 우리는 동부에서는 결코 잘 살지 못했을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동부를 좋아했던 순간조차도 지루하고 활기도 없이 부풀어 오른 곳, 아이들과 노인을 제외한 모두가 꼬치꼬치 캐묻기를 좋아하는 오하이오 주 너머의 서쪽 도시보다 동부가 우월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동부는 언제나 늘 왜곡된 것만 같았다. 특히 웨스트에그는 아직도 내 꿈에 환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곤 한다. 개츠비가 죽은 뒤에 동부에 대한 나의 인상은 삐딱하게 변했고 어찌해도 바로잡을 수 없는 병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귀향을 결심했다. 바삭바삭한 낙엽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파랗게 피어오르고 빨랫줄의 빨래가 바람에 날려서 마르는 가을 무렵이었다.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었다. 아마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불쾌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제대로 일을 정리하고 싶었고 친절하고 무심한 바다가 내 쓰레기까지 쓸어갔으면 하는 기대로 내버려 두고 싶진 않았다. 내가 만든 일은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나는 조던 베이커를 만났다. 우리 둘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커다란 의자에 조용히 기대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베이커는 별 반응 없이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고 말했다. 물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해도 결혼하겠다는 남자들은 늘 있었지만 나는 그 말을 선뜻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놀라는 척 굴었다. 지금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닌지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을 고했다. 당신이 날 찬 거예요. 베이커가 불쑥 말했다. 전화 걸었던 그날 날 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은 미련도 없지만 그때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한동안 힘들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아, 생각나세요? 베이커가 덧붙였다. 언젠가 운전 얘기를 했던 거 말이에요. 글쎄 정확하진 않지만 부주의한 운전자는 더 심한 부주의한 운전자를 만나기 전까지만 안전하다고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니 내가 바로 그 나쁜 운전자를 만났던 거예요. 내 말이 맞죠? 나 혼자 경솔하게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당신이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은밀하게 자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난 30이에요. 내가 말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직이라고 믿을 만큼 어리석은 나이는 아니죠? 베이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직 그녀에게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몹시 후회하면서 서글픈 심정으로 돌아섰다. 10월도 저물어 가는 어느 늦은 오후 나는 톰을 만났다. 톰은 5번가에서 날렵하고 공격적인 걸음으로 내 앞을 지나갔다. 그러더니 벼랑간 나를 보고 걸어와서 손을 내밀었다. 뭐야 닉? 나와 악수도 하기 싫다는 거야? 응.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도라꾼 닉. 톰이 재빨리 말했다. 정말 미쳤군. 자네가 왜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톰. 내가 따지듯 물었다. 그날 오후에 윌슨한테 무슨 말을 했어? 톰은 한동안 말없이 날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윌슨의 행방이 묘연했던 그 3시간에 대한 나의 추측이 옳았던 것이다. 내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톰이 따라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그에게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가 말했다. 데이지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윌슨이 나타났어. 하인들한테 없다고 말하라고 시켰지만 막무가내 위층으로 올라오겠다고 우겼어.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 차의 주인을 대지 않으면 나를 죽일 기세였다고. 집에 들어와서는 주머니 안의 권총을 계속 만지작거렸어. 톰은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다가 도전적인 태도로 말을 바꿨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건 당연해. 그 인간은 당해도 싸. 자업자득이잖아? 데이지의 눈을 멀게 하더니 자네도 속인 거야. 지독한 놈이지. 사람을 개처럼 죽여놓고 차를 세우지도 않다니 말이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멀쩡한 것 같아? 내가 일말의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참 기가 막혀서 뉴욕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갔더니 그놈의 개사료 상자가 찬장 위에 있지 뭐야. 그걸 보고는 마냥 주저앉아 애처럼 엉엉 울어버렸다고.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아? 나는 톰을 용서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었다. 적어도 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데이지와 톰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망가뜨려 놓고는 엄청난 돈이나 철저한 무관심 속으로 사라지면 그뿐이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만든 지저분한 잔해들을 다른 사람이 치우도록 하는 그런 족속들이었다. 내가 떠날 때까지도 개츠비의 집은 비어 있었다. 정원의 잔디도 우리 집 잔디만큼이나 손질을 못 받아 무성히 자라 있었다. 마을의 어떤 택시 기사 한 사람은 개츠비의 집을 지날 때마다 차를 잠시 세우고 집 안을 가리키곤 했다. 그리고 나서야 손님의 요금을 받고 출발했다. 어쩌면 사고가 있던 날 이스트에그로 데이지와 개츠비를 태우고 갔던 바로 그 택시 기사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날 일을 나름대로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기차에서 내리면 일부러 그 택시는 피했다. 토요일은 주로 뉴욕에서 보냈다. 왜냐하면 개츠비의 저택에서 즐겼던 찬란하고 눈부시던 파티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 저택 진입로를 오르내리던 자동차 소리가 그의 정원에서 희미하지만 끊임없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런 어느 날 저녁에는 진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현관 계단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나가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먼 곳에 떠나 있다가 이제는 파티가 영원히 끝난 줄도 모르고 우연히 찾아온 손님일 게 뻔했다. 마지막 날 밤 짐을 챙기고 자동차도 식료품 가게에 팔고 나서 나는 개츠비의 저택으로 건너가 다시 한번 그 집의 엄청난 몰락을 목격했다. 하얀 계단에 벽돌 조각으로 써갈긴 상스러운 낙서들이 달빛에 선명하게 드러났고 나는 구둣발로 비벼가며 그 낙서를 지워버렸다. 그러고는 천천히 바닷가로 내려가 모래밭에 드러누웠다. 바닷가의 큰 집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해협을 가로지르는 연락선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불빛 말고는 그 어떤 불빛도 찾기 어려웠다. 일꽃 달이 떠오르자 하찮은 집들의 모습은 사라졌다. 마침내 그 옛날 네덜란드 선원들의 눈에 꽃처럼 빛났던 이 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신세계의 싱그러운 초록색 젖가슴과도 같은 섬이었다. 이 섬에서 사라진 나무, 개츠비의 저택으로 이어지는 길을 내느라 자취를 감춘 나무,
한때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꿈을 속삭이며 유혹했던 것이다. 인간이라면 이 대륙의 존재 앞에서 넋을 잃고 숨죽였을 순간도 있었으리라. 감히 바랄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황홀한 명상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곳에 앉아 미지의 옛날을 상상하다 개츠비가 부두 끝에 있는 데이지의 집에서 처음으로 초록색 불빛을 발견했을 때 느꼈을 그 신기함과 경이로움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먼 길을 돌아 이 푸른 잔디에 이르렀다. 이제 그 꿈은 너무 가까이 있어 정말로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이 어느새 그의 뒤쪽으로 지나쳐버린 것을 느끼지 못했다. 대륙의 어두운 들판이 밤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도시 너머 광대하고 아득한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개츠비는 해가 갈수록 멀어지는 그 초록 불빛의 황홀한 미래를 믿었다. 그때의 초록색 불빛은 우리를 피해갔지만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내일이 되면 우리는 더 빨리 뛸 것이고 그럴수록 두 팔은 더 멀리 뻗어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화창한 날 아침. 그러므로 우리는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개츠비는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데이지와 함께했던 과거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 돈과 저택, 화려한 파티까지 모두 그 꿈 하나를 위해 쌓아 올렸죠. 하지만 소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과거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개츠비가 사랑했던 건 어쩌면 지금의 데이지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빛나던 시절의 기억과 환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 속 데이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상화된 꿈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죠. 소설 속 초록 불빛도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끝내 완전히 가질 수는 없는 것.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젊음 혹은 잃어버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놓쳐버린 관계, 지나간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처럼요. 하지만 작가는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면서도 마음만은 계속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존재라고요. 마지막 문장 역시 그래서 유명하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지만 보이지 않는 물살에 밀리듯 계속 과거로 떠밀려 간다는 뜻이니까요. 이 작품은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면서 동시에 1920년대 미국 사회의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와 성공이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공허함과 위선, 외로움이 숨어 있었고 개츠비의 죽음은 결국 그 꿈의 허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처음에 눈부시게 반짝이던 파티와 저택도 마지막에는 텅 빈 공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질문을 던지는 작품 같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